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네 편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재물론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재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는 원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자 이후로 제자 시대가 열리면서 장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꿔 말하면 전국 마렵에 이르러서는 백가 쟁명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백가는 제각기 자신의 학설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맞물려 있는가 하면 바로 전국 시대를 접어들면서 춘추 시대와 다른 시대의 양상이 전개된다라는 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의 왕실이 미약했지만 그래도 주나라의 왕실을 위주로 하는 명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후들은 이제는 주나라 왕실을 생각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주나라의 대통을 계승할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전국 시대에는 칠국쟁윤이라 해서 연제초 조이한 진 이 7나라가 각기 천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열국의 제후들은 무엇이 필요했는가? 바로 부국강병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제자 백가들은 각기 자신의 사상을 통해서 부국강병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부국강병책은 자신의 출세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출세와 시대의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중국의 사상은 최고로 꽃피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백화제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면 수많은 꽃들이 피어났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론들이 분분함으로 해서 바로 사상의 통일과 이론의 통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바로 이러한 사상의 통일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물론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재물론을 보시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앞에 보셨던 소요율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재물론으로 연결고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이 소요율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로 말하는 이 진묵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묵이라고 하는 것이 적게 보면 성인의 이 무명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신인의 이 무공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경지는 아니지만 성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나 신인 무공에 관한 것들은 전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몸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인 무명에서의 이름 명자는 바로 일신의
공명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바로 송영자나 허유나 같은 사람들은 세간에서 필요로 하는 일신공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인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나의 몸이라고 하는, 내 몸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공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살짝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신인 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적 차원과 두 가지가 나온 것인데, 세상에 복을 주는 것, 바로 이러한 일도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내 몸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공명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도 몸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행인이 세상에 복을 줘서 천하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일신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요유에서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한 자신에 관한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공명을 내려놓으면 성인 무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수행이나 세간의 복이 되는 이러한 소위 몸을 닦고 소위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일조차가 없으면 신인 무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승화하면 지인무기라 하는 것으로 몸이라고 하는 흔적조차 없는 데로 넘어가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 무기라고 하는 거, 이 소요유라고 했던 것이 뭐냐? 앞서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광대한 세계 속에서 자유자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내 자신의 무한한 해탈과 자유를 누리면 이제는, 자, 소요유는 아의 세계의 완성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아와 비아라고 하는, 즉 사회, 대인적 관계,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물로는 대인적 관계로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요유와 재물론을 연결지은 데 첫 번째 관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자아의 완성에 의해서, 자아의 행복을 위해서, 자아의 무한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구속을 주는 몸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몸깃장에는 소요유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나의 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방아착인 것입니다. 짐을 놔두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자, 그러면 남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재물론을 한다는 것은 남들의 수많은 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느냐? 대인관계와 사회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무기와 같은 자아의 주관과 자아의 주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론도 무엇으로 그리 바뀌느냐? 소요유의 무인이, 무기가 재물론으로 오면 첫 번째 부분이 상하로 나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 그러면 상자가 무자 뜻이고 몸기자가 나자 뜻인 것입니다. 무기가 따로 있고 상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조는 뭔 구조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유가서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명명덕 신민이라고 할 때 신민은 뭐가 중심점이 되느냐?
명명덕으로 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밝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밝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소요유와 제물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소요유에서의 무기가 남을 대하는 데에서도 무기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하로 글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불교에서 상구보리 하하 중생인데 위로는 내 자신이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아래로 중생을 제도할 적에 뭘 갖고 제도하느냐? 바로 내 자신이 위로 구했던 이 보리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도 제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위로 소요유라고 하는 무기를 추구했던 것은 제물론에 있어서도 아래로 모든 논지를 통일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소요유의 무기가 제물론으로 오면서 상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아의 완성에도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남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소요유와 제물론은 일련선상에서 논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자아에 관한 부분과 타인에 관한 부분을 달리 봤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소요유가 자아의 세계였다면 이번에 제물론은 바로 객관의 세계와 동시에 비하라고 하는 상대적인 대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요유와 제물론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논술되어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처럼 소요유와 제물론의 연결고리를 보면서 바로 무기라고 하는 사상이 다시 제물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물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론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재물에 관한 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제물론이라고 했을 때 물론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이것을 통일한다라고 제물론이라고 봤을 때, 물론이라는 것은 뭐냐? 물론이라는 것은 인물지론자니 모든 사람들의 논지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말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말한다. 그러니 이것은 물론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건 중론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각기 다른 말들. 그래서 이 중론이라는 속에는 뭔 뜻이 담겨 있냐면, 이 중자 속에가 수많은 논지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말이 되어 있냐면은, 마늘 중자 뜻에는 바로 제가 아니라 부재지론인 것입니다. 일정하지 않은 수많은 논설들이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론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은 논지들을 하나의 논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자에는 부재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는, 바꿔 말하면 각기 다른 사람들의 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물론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쟤는 뭐냐? 하나다. 하나로 하는 것이다. 자, 이 하나라는 말을 다시 거꾸로 하면 부재는 뭐냐? 부재는 불일이다. 하나가 아니다, 이 소리인 것이다. 불일지론, 하나가 아닌 논지들, 이게 중론이다. 하나가 아닌 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 제자 뜻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역합중론이 수많은 각기 다른 똑같지 않는 논지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재물론의 간단한 개요인데, 그러면 왜 중론이 생겼을까? 왜 각기 다른 사람의 논지가 형성됐을까? 전국지세를 말할라 치면, 자, 여기까지가 중론에 대한 제 해석인데, 여기에서 전국지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국시대에 학문이 부동이라는 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제자백가들이 학술이 각기 다름으로써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백가들이 각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시비를 하면서 나타난 게 중론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였느냐? 장자가 제자백가의 사상의 시비를 통합하겠다. 이게 중론의 두 글자 뜻이 여기까지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심지표라. 마음의 이게 표출이다. 사람들의 사상이 이 마음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학설을 내놓은 것이 이게 중론이다. 그 중론은 어떻게 사용됐느냐? 서로가 서로의 학설을 시비하는 데 사용되었다. 바로 이 학문부동이라는 네 글자 속에가 중론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바로 중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서로가 시비하는 것. 묵자가 유가를 비판하면 유가는 묵자를 다시 비판하는데, 바로 중론의 용도는 경상시비라는 대로 용도가 나온 것이다. 이게 중론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중론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백가가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학설을 제시함으로 해서 장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장자 2위 생각하였다. 불약 시비양망이 귀지 자연이니, 자, 제자백가의 시비를 그 속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장자는 인식을 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시비하는 그 속에서 논쟁을 하면은 논쟁의 종식이 없다. 이게 서로의 시비를 초월해서 모두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간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자, 사람의 논지에는 원래 본래 시비가 없는 것인데, 이 시비가 없는 자리인데, 자, 그렇다면 시비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시비는 자, 이 사람의 이 시비라고 하는 거, 이게 모두 다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 시비는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게 쉬운데, 자, 우리가 장자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수많은 학설들을 통일시키고자 소위 제물론이라는 것을 졌다면,
물론이라는 말을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걸 딱 바꿔보면 뭐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물론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물론이 바로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전에 발생한 동서양당과 같은 것입니다. 소위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소위 당론과 당색, 거기에 의해서 상호 시비의 알력이 일어난 것이 오늘날의 정당도 똑같은 너무나도 닮은 동서양당이 조선조 중기에 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정당도 똑같은 지역구조와 똑같은 정치론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이렇게 판박인지. 바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을까? 동서양당이 뭐 때문에 당색을 가지고 그런 당론으로 망국의 기조까지 가게 되느냐? 그거 다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면 좋은데 이해득실의 마음에 따라서 당론이 갈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한 말을 듣고 보면 왜 그런 걸맞지도 않는 것들이 당론으로 정해지는가 가만 보면 거기 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타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의 이해타산을 가지고 당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시비는 더 큰 시비를 낳게 되고 논쟁은 더 큰 시비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동서양당의 동인서인의 그러한 논쟁이 종식되지 못한 것은 모두 당론의 이해득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당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서로의 이해득실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종식된다고 보십니까? 서로 타협하고 이해를 나누고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이해를 절충해서 나눠먹고 힘 있는 사람이 좀 더 가져가고 이게 죄냐? 이것이 정쟁의 죄냐? 여기에서 간단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해득실 모두 잊어버리고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본래의 마음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소위 참다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해타산을 좀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자연은 나라고 하는 소위 상하라고 하는 바로 나를 버린다라는 아자를 버리면 자연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내세운 이상 이 이해타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자, 우리 다시 제자의 이 재물론의 제자의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세편 보면 준이는 공자는 재라는 재개하라는 글자로서 안현에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재개는 뭐냐? 마음을 가다듬는다라는 뜻이다. 이 가다듬는다 뜻이 또다시 공자가 뭔 말로 쓰셨냐면 이 가다듬는다는 뜻을 한일자로 표현했다. 그럴 때 일약제하라 하니 너 약자, 너의 마음을 하나로 가지는 것이 재개다. 그러면 재물론이라는 제자는 바로 수많은 하나가 아닌 논지를 하나로 만든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약제라는 말을 바꾸면 재기심, 그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남의 말을 각기 다른 남의 말을 하나로 하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마음을 하나로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니 득실이니
누가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러한 분별의 생각을 가지고는 남의 말을 바꿔 말하면 남의 당론 당색을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기심이란 뜻이 제자 뜻인데, 그러니까 물론 남의 말을 하나로 정리하고 싶으면 먼저 내 마음부터 가다듬어라. 부심은 하이부재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각기 똑같지 않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똑같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가? 마음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있으면 말이 나오니까, 왜 사람은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되느냐? 그건 간단하다. 유가무 부재부지무라야, 우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똑같지 않은 사물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지 않은 일을 만남으로 해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신변 두 글자. 똑같은 일을 바로 수많은 우리가 세상 일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뭘로 가느냐? 신변 두 글자. 살펴보고 논변한다라는 것이 좋으면 이게 참 좋은데 뭘로 가느냐? 너니 나니, 바꿔 말하면 너는 동인이고 나는 서인이니까 동인이 옳다라는 거 난 인정 못한다. 이런 짓거리로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변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 타산을 계산하고 이런 생각들을 신변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니 나니 옳으니 그르니 뭐 이것이 잘한 일이니 못한 일이니 그런 시비와 미학의 바로 직연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가지고 바로 이 좋지 못한 지혜, 따지기 좋아하는 지혜다, 이 소리로 보시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찾아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은 좋아하고 나빠하는 감정을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의, 여기에 감정은 뭔 감정이냐? 바른 감정이라면 좋은데 가장 편협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타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발이 마음이 일어나는 데를 따라서 그와 같이 각기 쓸데없는 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동서양론을 봤을 때 똑같은 풍신수길의 얼굴을 보고 와서도 임진왜란이 곧 있을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진왜란은 없을 거라고 생쥐같이 생긴 놈이라. 그게 다 뭐냐? 결국은 마음속에 동서양단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똑같지 않은 하나의 일을 대하면서도 각기 다른 이 말을 시부름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에서 나오느냐? 자기의 편당 당색을 찾아내는 것이고 당색 속에는 자신의 부귀영화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기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거 자신의 욕구의 표출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욕심이 매가지까지 차 있는데 남의 말이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것인데, 자, 이래가지고 사람은 각기 다른 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 논지, 제적 이런 논설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싶으면 어때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을.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면 욕심을 버리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명정거진이라. 여러분의 호의 감정을 버리시고
뭐가 좋니 나쁘니라고 하는 시비 분간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게 당색에 따른 감정과 시비니 상대방에 대한 분별의식,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명직어라고 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한 정을 모두 우리가 하나로 묻어버리고 지혜를 버리는 거, 이게 뭐냐 지금. 정명직어가 좋아하고 싫어한 감정이 사라지고 시비에 지혜가 버려지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사람 마음은 꺼져버린 재처럼 다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무슨 시비 망상이 일어날 거냐고. 바로 시며 여해 마음이 꺼져버린 재처럼 되면 이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나를 놓아버린 자리예요. 이 상자가 어떻게 보면 방아 뜻이에요. 나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자, 나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꿈속에 호랑나비인지 내가 창주인지 나를 내려놓아 버리니까 호랑나비인지 내 자신이도 모두 있게 되는 결과가 제물론 마지막에 나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시며 사해는 첫 부분에 시작하는 이것은 상하를 말하는 것이고, 제물론의 첫 부분의 상하는 나중에 저바서망, 나비와 내 자신이 서로 잊는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양망의 경지. 양망의 경지는 제물론의 극치다. 그래서 제물론은 상하로 시작해서 바로 무라양망의 세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말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은 정당하고 자신들은 애국을 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나라고 하는 이해타산 속에서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속에다 숨겨두고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물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이해타산에 관련된 당색과 당론에 의한, 크게 보면 이런 것을 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타산부터 내려놓으시면 상대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타산을 가지고 경쟁하면 남들 역시도 반드시 경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제물론은 이렇게 소요유에 이어서 소요유의 무기가 제물론으로 오면서 상하, 내 자신을 내려놓은, 내 자신을 모두 다 잃어버린, 내 자신을 가지고도 내 자신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세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세계의 출발은 주관과 객관을 모두 따지지 않는 무라 양망의 세계를 호전몽과 창주로 표출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다시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